안녕하세요. 헌법의 기초 시간입니다. 오늘 8째 시간입니다. 법학과의 강경선 교수입니다. 이미 앞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그리고 사회국가의 원리,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은 헌법의 원리의 마지막 시간으로 평화국가의 원리와 문화국가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평화국가 원리의 의의와 평화주의가 헌법에 규정되기까지의 역사를 배우고 또한 평화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과 해석은 어떠한가를 알아본다. 이어서 헌법의 평화국가 원리는 첫째, 국제평화주의, 둘째, 평화에 관한 기본권, 셋째, 국제법 존중주의, 넷째, 평화통일 원칙이 있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문화국가의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본 뒤 현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문화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 배울 평화국가의 원리와 문화국가의 원리 중에서 먼저 평화국가의 원리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번 학기의 첫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 혹은 사회국가적 헌법의 그 변화 과정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는 아직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시대에는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주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그리고 헌법을 만드는 그 성문 헌법의 그런 작업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근대적 의미의 시민 국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대적 의미의 시민 국가는 경제적인 기초를 자본주의에 두면서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그런 발달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또 국가 간의 이기주의도 심화돼서 결국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이 없었고 결국에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전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 복지국가적 의미의 헌법, 이 헌법이 나올 때에는 대체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이 헌법부터는 새롭게 국제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국가들이 적어도 현재 존재하는 그 성문헌법 국가라고 한다면 이 국제적인 평화를 우리는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을 대체로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적 혹은 현대 사회국가적 의미의 헌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1948년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헌법도 처음부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명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현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전히 세계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또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평화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 국가의 원리 혹은 평화주의 원리 이러한 것들은 현재 끊임없이 우리가 형성을 시키고 있는 아주 이제 하나의 과제로서의 그런 원리이자 하나의 새로운 인권의 목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의 기초 저와 공저를 한 인하대학교의 서경석 교수의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화국가 원리는 국민주권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와 달리 최근에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평화국가 원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상호 간의 관계를 주로
규율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삼는다라는 측면에서 앞에 다른 헌법 원리들은 국가 내적인 규율 원리다 이렇게 말한다면 평화국가 원리는 국제평화주의라는 그 내용을 그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 간의 관계를 주로 규율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평화국가 원리의 형성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이 현재 구성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헌법 원리라고 설명되고 있는 그런 원리들하고 달리 이 개별 주권 국가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주권 평등 원칙이라거나 내정 불간섭 원칙과 같은 그러한 국가 상호 간의 기본적인 전제들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제약하는 원리로서 평화국가 원리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리적으로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상호 간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평화 국가 원리는 실존적인 문제와 규범적인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평화국가 원리와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실제로 각 국가들이 정말 평화를 전쟁 상태로부터 평화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의 신뢰, 이게 전제가 돼야지 규범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확인되기가 참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 평화를 해치는 그러한 종래의 많은 상황들하고 관련해서 보면 주로 패권주의적인 그런 국가들, 강대국들 이런 국가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소국이 국제 평화를 해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강대국, 패권주의 국가가 국제 평화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에 대해서 국제 평화주의 혹은 평화국가 원리를 강제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긴장관계가 계속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헌법 원리로서 평화국가 원리는 또 다른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아시다시피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이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심하고 긴장은 계속 조성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실전적으로 생존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훨씬 더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주권을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권리, 평화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그런 노력을 쉽게 하기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는 방편으로서 실존적인 문제하고 결부됐었을 때 평화국가 원리를 가지고 우리 주권의 제약을 우리가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평화국가 원리가 우리 헌법 원리의 중요한 한 요소로 간주돼야 할 거다라는 규범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화국가 원리가 기존의 국민주권 원리라거나 법치국가 원리나 사회국가 원리처럼 이렇게 강고하게 그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국가 원리는 형성 중인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에 대한 권리, 평화에 관한 기본권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평화에 대한 권리 문제는 국제법상, 국제인권법상 발달된 측면이 하나 있고 각국의 국내법 혹은 판결 안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평화에 대한 권리 또 혹은 좀 더 많이 다뤄져 왔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은 그런 문제들 이게 이제 평화에 관한 기본권 혹은 평화적 권리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는 지금까지도 많이 논의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 판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신념에 따른 문제라거나 아니면 특정한 종교, 종파에 따라서 종교적 교리,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거부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고 그것은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다른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평화적 기본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돼서 특정한 종류 전쟁만을 거부한다거나 실제로 병역 복무를 하되 특정한 종류 전쟁을 거부한다거나 또 특정한 종류 전투행위만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평화적 기본권, 평화적 권리로서 인정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명령 불복종과 같은 형태로 재판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평화적 기본권과 관련된 논의에서 우리 지금 법 혹은 사법 실정에서도 별도 조치 없이도 이미 헌법재판소나 일반 법원에서 부분적으로 소수 의견으로 시도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해석을 통해서도 입장만 약간 전향적으로 취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는 평화적 권리라는 것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서경석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평화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형성 중인 그런 권리로 형성 중인 그런 원리이자 권리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을 향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헌법에서 특별히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인데요. 이게 이 평화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헌법에 오기까지 여기까지는 많은 사상가들 그리고 많은 국제회의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뒤뎌진 그런 모든 전 세계 시민들의 그런 반성 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이 헌법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평화주의가 헌법의 규범 차원까지 올라오게 된 그런 과정을 한번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에 대한 인식은 보통 전쟁이나 군사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근대 입헌주의의 시민헌법은 평화 문제를 스스로의 규율 대상으로 삼았다. 즉 군대에 관한 기본 문제는 법률만으로 처리할 수 없게 하고 헌법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시민계급과 민중계급은 군대와 전쟁 문제에 관해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시민계급은 군대를 자신들의 기반인 의회의 관장하에 두는 것에 만족했던 것과는 달리 민중계급과 이들의 지도자들은 군대와 전쟁 문제에 대해 훨씬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1792년 5월에 제시됐던 민중의 헌법 사상만 봐도 전쟁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전쟁 도발자에 대해 매우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몇 해 뒤 바베프의 음모에서는 무력이 계급 지배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 후 1871년 파리 코민은 군축과 평화 문제에 대한 한층 진전된 태도를 제시했는데 파리 코민은 인민 주권 원리에